삼성전자가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구축합니다. 기존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단지들과 결합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예상대로 나온 미국 물가지표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한 공포가 진정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긴축 일변도의 통화 정책이 바뀔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3월 FOMC를 앞둔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2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가운데 청년 취업자 수 감소폭은 2년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과 소비 감소 속에 고용시장 미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바람 속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폐플라스틱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그동안 금지했던 폐플라스틱 수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등 6대 첨단 산업에 550조 원이 투자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속도라며 정부에 빈틈없고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이제는 배터리, 미래차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첨단 산업 제조 시설 유치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결국 이 같은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인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6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제시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14곳에는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으로 강조한 것은 속도. 자칫 때를 놓치면 선진국과 격차를 좁힐 수 없게 되는 만큼 확실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R&D와 인력, 입지, 세제, 그리고 규제 완화 등에 있어서 정부의 빈틈없는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제출한 첨단 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맞춰 정부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지방에도 14개 첨단 산업단지가 새롭게 조성됩니다. 계속해서 정원우 기자입니다. 경기도에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만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합니다. 삼성전자가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면 국내외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생산단지와 판교 팹리스밸리에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경기권에서는 용인에 인근 반도체 기반과 연계한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산업단지로 조성됩니다. 입주기업에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용적률,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도권 과밀화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지방에도 예상보다 많은 14곳을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충청에는 미래차와 철도 등 모빌리티, 호남에는 자동차와 우주, 영남에는 로봇과 원자력, 바이오 등을 집중 육성하고 강원도에도 천연물 바이오 산업을 키웁니다. 전체 15곳 면적을 합치면 4,076만 제곱미터, 1,200만 평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번 국가 산단 선정이 기업들의 사전 입주 의향서를 받아 결정된 것으로 15개 앵커 기업은 확약 수준의 투자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의사가 확실한 만큼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배 이상 늘리고 신속 예타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통상 10년이 걸리는 산단 조성을 7년 수준으로 앞당기고 빠른 곳은 2026년 착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수백조 원대 투자 계획이 이렇게 여러 등장했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6대 첨단 산업에 이제 기업들이, 그러니까 민간 투자죠, 기업들이 55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가 이를 좀 지원을 한다는 큰 틀입니다. 전국에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가 이제 새롭게 조성이 되는데 2026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총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6개의 이제 첨단 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입니다. 15개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또 규모도 가장 큰 것이 삼성전자의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2042년까지 앞으로 좀 20년 동안 300조 원을 투입해서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첨단 생산 공장을 5개 더 만들겠다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550조 원 가운데서 이제 정부가 반도체 투자 금액으로 조성한 게 아까 보신 것처럼 한 340조 원인데 지난해 5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5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금액이 450조. 여기서 이제 국내 투자가 한 36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상당 부분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택 4공장에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한 단계고 SK하이닉스도 이천에 이제 M16 공장이 얼마 전에 좀 지어져 가지고 라인 내에 투자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최신 반도체 팹 하나를 만드는데 30조에서 40조 가량이 투입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자 계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새롭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 원을 투입해서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에는 SK하이닉스도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성전자의 투자는 이제 그것과 별도로 그러니까 수도권에 더 큰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용어가 똑같이 용인과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가서 좀 헷갈리는데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니라 파운드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두 지역이 굉장히 가까운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원산면에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있습니다. 좀 별개의 구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삼성 클러스터가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이제 단지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710만 제곱미터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 415만 제곱미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현재 이제 국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흥과 화성, 그 평택의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지금 가동을 시작한 게 평택인데 여기에도 아직 공장을 2곳이나 더 지을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4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5공장, 6공장이 더 들어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용인에 5개의 제조시설을 더 짓겠다고 한 것은 어떤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기술력에서 이제 G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대만 TSMC보다 앞서서 3나노 공정을 좀 선보였는데 생산 능력 차이로 시장 점유율 차이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포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이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TSMC가 58.5%고 삼성전자가 15.8%입니다. 두 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직전 분기 40.6%포인트에서 42.7%포인트로 어떻게 보면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올랐음에도, 그러니까 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TSMC 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했다 보면 됩니다. 통상 이제 삼성전자는 경쟁사 언급을 잘 하지 않는데요. 오늘 이제 이 3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설 중인 미국 테일러 신공장을 감안해도 생산 능력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용인 클러스터 파운드리 공장이 가동되면
TSMC와의 경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이렇게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 투자 소식은 반갑습니다만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이 투자가 부담스럽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총에서도 주주들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마침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 안건이 좀 주목이 됐는데 이 안건이 좀 빠지면서 한종희 부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 주요 안건들은 좀 무난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실적인데 당장 반도체 부분에 올해 이제 연간 적자가 좀 예상되고 있는 등 경영 상황이 좀 최악이고 예. 주가도 지금 6만 원 선에서 떨어져서 5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총에도 사실 지난해에 이제 좀 실적이 고공행진하고 있었음에도 뭐 소액 주주들이 1,6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는데 네. 올해는 확 줄어서 6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액 주주들이 참석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회복 전략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 대책이 있느냐, 날선 질문들을 좀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이 시장 불확실성에도 뭐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CPU나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으로 메모리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 같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좀 할 수 없는 답답한 좀 상황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좀 불만을 많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메모리 반도체 불황에 대해서 당장 이제 뾰족한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300조 투자 파운드리에 좀 투자를 많이 해서 TSMC를 잡고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파산 공포감을 극복한 걸까요? 아니면 미국 물가지표에 안도한 걸까요?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좀 낙폭이 과대했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아치웠지만 기관이 사들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475억 원, 809억 원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3,0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이번 증시 상승 배경에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와 또 하루 전에 SVB 사태로 폭락했던 미국 지역은행 주가 반등이 있었습니다. 간밤 발표된 2월 CPI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날보다 6% 오르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지난 1월 기록했던 6.4%보다 낮았고요. 심지어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었습니다. 이에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이제 연준이 빅스텝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인 건가요? 증권가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증권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동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 미국 연준이 금융시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다음 주에 열리는 FOMC에서 금리 동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이러한 전망과 달리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더라도 5월과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한 뒤 이 장기간 동결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연준이 어느 정도 선에서 금리 인상폭을 결정할지 예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인데요. 이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또 2월 소매 판매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좀 샀습니다. 아직 좀 방향성이 모호한데 일단 시장 분위기는 이제 공포감은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에 퍼진 우선 공포감은 잠재워진 분위기고요. 이 증시 상승 재료가 오히려 생겼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고 네. 있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한 대로 어떻게든 이 연준이 숨가팠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들이 커졌습니다. 즉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 원달러 환율도 다시 1,300원 초반대로 내려왔고요. 이러한 환율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증시로 외국인의 유입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증시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또 언제든 이런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고요. SVB 파산 사태가 어느 나라 또 어떤 기업, 어떤 은행에서 터질지 모르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국내 투자자들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빚을 내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 이른바 비투개미에게 이러한 변동성은 쥐약입니다. 올해 들어 증시가 상승 추세를 보였던 영향에 신용융자 잔고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만약 변동성이 또 한 번 부각된다면 최근 늘어난 반대 매매 역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새 신용융자 잔고가 1.5배 이상 불어난 LNF. 이른바 B2가 급증하는 동안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지난 한 달간 신용융자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10개 종목 중 2차 전지 관련주는 모두 6종목. 올 들어 2차 전지주가 급등하자 뒤늦게 상승세에 올라타기 위한 B2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B2가 몰리며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변동성은 더 커졌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는 한 달 새 25%가량 급등했고 최근엔 하루 새 10% 넘게 널뛰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렇듯 변동성이 커지며 B2 투자자들의 리스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상황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반대 매매가 쏟아질 수 있는데 특히 전날 하한가를 기준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더 큰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반대 매매 규모는 한 달 전과 비교해 2배가량 늘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반대 매매가 이뤄질 수 있는 위탁 매매 미수금도 급증하는 상황. 3월 전망도 유동성 난기류라고 표현을 썼었는데 터뷸런스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게 추락을 꼭 뜻하는 부분 등은 아니지만 이 변동성 사이에서 다칠 위험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 위험을 테이킹하는 그런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변동성이 축소될 때까지는 최대한 안전지향적인 전략을 운영하는 부분 등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큰 시기인 만큼 B2를 자제하고 리스크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이번에는 이 종목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현대차를 많이 사고 있네요. 실제 전망도 좀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망도 좋고요. 외국인이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을 살펴봤더니 2위가 현대차였습니다. 네. 현대차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2% 가까이 올랐고요. 기아는 4% 넘게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상회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도요타, 또 폭스바겐에 이어서 전 세계 판매 3위 완성차 그룹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자 이 두 기업의 주가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역대 최초로 3위에 오른 거고요. 지난 2000년 11로 시작했던 이 순위는 2010년부터 쭉 5위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3위로 올라선 겁니다. 네. 증권업계가 좀 분석하기로는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 등의 다른 톱5 완성차 그룹들이 모두 판매량 감소를 겪었지만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증권가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 수준보다 40% 상회하는 25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기아에 대해서도 현재 주가보다 30% 높은 11만 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이 최근 현대차 그룹은 이제 호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증권가 분석을 들어보죠. 우선 차 판매량 증가에 더해서 강판 등의 이 원재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의 연간 실적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올해 실적이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호실적 전망과 함께 현대차 그룹의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는 지난달 3,155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했고요. 기아 역시 올해를 포함해 5년 동안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 가운데 절반을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두 건 모두 배당도 늘렸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기말 배당금을 주당 7천 원으로 책정하면서 역대 최고 규모로 배당을 결의했고요. 기아차도 지난해 기말 배당금을 3,5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16.7%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서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또 IRA 관련 보조금 규정 완화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점유율이 올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점도 현대차 그룹을 향한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증권업계는 2023년 실적 전망치 기준 현대차 PER은 6배, 기아 PER은 4.8배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1개 기업 가운데 가장 저평가됐다면서 1분기 실적으로 달라진 펀더멘탈이 입증되면서 이 주가 역시 재평가를 예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간밤 미국의 2월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뒤숭숭한 분위기인데 오민지 기자와 월가 의견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벌써 다음 주가 FOMC입니다. 월가에서는 의견이 좀 어떻게 모이고 있을까요? 기존의 대세로 여겨졌던 50bp 인상론은 이 SVB 사태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25bp 인상을 말하는 이 베이비 스텝으로 월가의 의견이 모아지는 추세인데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전문가의 30%가량만 지지를 했던 25bp 인상률이었는데요. 현재는 80% 넘는 전문가들이 3월에 베이비 스텝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동결의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지만요.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증시에 화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동결까지 가져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이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코닝의 투자정책위원장은요. 추가로 은행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연준은 이번 3월에는 25bp를 인상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은행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면서 동결의 가능성은 좀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월가의 중론은 25bp 인상하는 것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주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냐 아니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월가 평가는 어떨까요? 월가 큰손들의 움직임을 보니까요. 지금의 시장 공포가 과도하다고 보고 이 은행주를 줍줍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억만장자 투자자로 알려진 베론 캐피탈의 론 베론 회장은요. 증권 중개업체인 찰스 슈왑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했다, 싼 값에 샀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다른 억만장자 투자자인 켄 그리핀의 헤지펀드죠, 시타델도요.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이 지역은행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의 지분을 5.3%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목할 부분은요. 회사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이 내부자들, 은행 기관의 내부자들이 자사주의 매수 움직임을 뚜렷하게 좀 나타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SVB 사태 이후 지난주 금요일에는 은행 내부 임원 43명이 내부자 거래를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2020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였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에도 35건의 내부 자사주 매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증권 중개업체 찰스 슈왑은요. 이번 주 들어서 사흘 연속 10% 넘는 하락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때를 기회로 본 이 찰스 슈왑의 CEO인 월트 베팅거가요.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회사로 유입되고 있다. 네. 본인 역시도 개인 계좌로 자사주를 5만 주 매수했다고 이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내부자 거래 중에는요. 증권거래위원회에 지연 보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도 이 내부자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자사주를 산다. 일종의 좀 자신감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과매도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헐값에 매수한 것일 수도 있고요. 자사 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시장에 좀 피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내부자 거래를 조사하는 인사이더 인사이트의 조사 책임자는요, 이런 내부자 거래 광풍이 단순한 시장 메시지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은행주가 우려보다 과하게 매도되었다는 것을 좀 확신하는 그런 은행가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단순한 메시지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게 이 자사주 매입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건데요. 특히 그리고 이번 SVB 사태에서 크게 주가가 빠졌던 팩웨스트 은행의 예시를 살펴보면 좀 힌트가 나오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팩웨스트 은행에서 이 13건의 각자 다른 내부자 거래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1년 동안 이 팩웨스트 은행의 내부자 자사주 매입은요, 7번밖에 없었거든요. 예.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강한 매수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요일장에서 팩웨스트 은행의 주가가 장중에 60% 넘게 상승을 하자 이 내부자 거래는 확연히 좀 줄어들고 중단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상 저가 구간이라는 확신의 내부자들이 움직였다 이런 해석으로 좀 보이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주가도 당연히 좀 회복세를 보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S&P 500의 지역은행주들을 모아놓은 이 지수가요, 지난 밤에만 1.4% 증가를 했습니다. 또 앞서 보셨던 팩웨스트 은행이요, 33.85% 올랐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26.98%, 키코프도 6.94% 올랐습니다. 대형은행인 시티그룹도요, 5.36% 올랐고요. 웰스파고가 4.58%, JP모간도 2.57%, 골드만삭스 2.10% 상승을 했습니다. 이 SVB 사태의 국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은행주들의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현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서 아폴로, KKR 등 월가의 굵직한 사모펀드들이 이 SVB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진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번 사태를 보면은 지금까지 금융시장 리스크가 드러났다, 허점이 드러났다, 연쇄적인 충격이 있을 거다 하면서 위기감이 더 고조됐던 부분이 있던 건데 전문가들 의견이나 은행 내부자들이 이렇게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 금리 인상이라는 매크로적인 상황이 불리했던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SVB의 경영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예. 다시 말하자면 이 은행 한 곳의 개별적인 운영 실패다라는 겁니다. 이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요, 이번 SVB 사태가 은행업의 기초를 지키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 SVB의 운영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이 투자자문사인 TD코원에서도 SVB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때문이다. 이번 위기가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위기를 예측해서 큰 돈을 벌었던 이 마이클 버리,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이 마이클 버리가 이번 SVB발 금융위기는 빨리 해결이 될 것이라면서 상황을 좀 단순하게 가볍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기다리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은행주를 살 때인가요?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리스크를 감내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 대상을 대형은행에 좀 제한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의 지역은행의 경우는요, 주가 낙폭이 워낙 컸잖아요. 그러면서 회복세가 초반에는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은 좀 주가의 회복세가 다시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월의 CPI가 시장의 예상대로 나오긴 했어도 연준의 목표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죠.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 자산이 특히 많은 이 지역은행에서 즉각적으로 반등을 보이기는 힘들다, 이런 분석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SVB가 파산한 이후부터 대형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려는 이 예금주들이 폭증하면서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는 수일 동안 예금이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5천억 원이 증가했고요. 또 다른 대형은행인 JP모간과 또 시티그룹도 수십억 달러의 신규 예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인 빌 나이글에는요, 지금이 은행주 매수 시기다라고 하면서도 최선호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 대형 은행들을 꼽았습니다. 은행주 사이에서도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 병원과 요양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정확히 2년 5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연한 일상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뿐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또 터미널이나 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지침 완화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미치는 여파가 적었고 유행세도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우리는 그 새로운 일상 회복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생활이 불편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국처럼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말 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요 진단키트 기업과 백신 제조 기업의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앞서 실내 마스크 해제 때도 큰 영향이 없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들 기업의 실적 감소가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유행 규모가 늘 수 있는 만큼 감기약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12월, 1월 때쯤 많이 걸렸잖아요. 코로나가 한 6개월 있으면 다시 또 재감염이 좀 되고 대중교통에서도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기침약이나 해열진 통제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견조하게 계속 팔릴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오는 하반기에는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됐던 기업들의 실적이 완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청년들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폭이 2년 만에 가장 컸고 청년 고용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늘어난 취업자 수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로 집안의 가장인 40대 일자리마저 줄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2년 만에 최저치인 31만 명 수준. 사실상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10만 명 넘게 줄어든 건데 그 여파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넉 달째 하락세를 보이던 청년 취업자 수가 결국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청년층 고용지표가 악화된 건 우선 1년 전보다 청년층 인구가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엔 코로나로 배달업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늘어 고용 상황이 좋았지만 그 효과가 사라진 영향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난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 둔화. 국내 산업을 떠받치는 제조업과 도소매, 운수창고업 취업자 수는 2달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소매나 운수창고업 같은 경기적인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게 혼합적으로 작용을 하여서 20대 부분의 고용 쪽이 약간 좀 주춤해 보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조짐에 기업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청년층 채용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아예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층 고용이 낮게 나가는 이유가 어떤 경기 영향을 받아서 경기 전망은 불확실한데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미래의 핵심 노동인구인 청년층이 고용 한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정부는 고령층 중심의 직접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외국인 인력의 유입으로 고용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댁에서 플라스틱 제품 분리수거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한 플라스틱의 30%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70%는 폐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쓰이는 재활용 기술로는 오염이 심하거나 다른 성분이 섞여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인데 그래서 폐플라스틱을 아예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 바람 속에 재활용한 폐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곳들이 늘면서 이 폐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폐플라스틱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그동안 금지했던 폐플라스틱 수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폐플라스틱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온오프라인 거래 플랫폼을 올해 내놓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밸류체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산업부가 전체적인 틀을 짜고 산업부 혹은 환경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부는 당장 다음 달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양과 처리 현황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후 폐플라스틱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할 곳이 없는 기업과 폐플라스틱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친환경 시장이 커지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경제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이 부족하면 해외 폐플라스틱 수입도 검토할 것이라며 폐플라스틱이 쓰레기가 아니라 원료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폐플라스틱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상황. 기존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인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담까지 감수하며 정부가 나서는 이유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는 아리백이 확대되고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자원순환법이 강화되면서 친환경이 곧 미래 수익성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이 폐플라스틱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화학적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었고 의류업계나 가전, 생활용품 기업들까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조달할 길이 막히자 국내 폐플라스틱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가장 널리 쓰이는 압축 페트 가격은 2021년 12월 킬로그램당 330원에서 지난해 384원까지 뛰었습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연평균 7.5%씩 성장해 2026년 8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폐플라스틱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선 만큼 LG화학, SK케미칼 등 석유화학사들의 폐플라스틱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지난해 상장 폐지됐던 위믹스 코인이 다시 거래를 시작하면서 위메이드가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장형국 위메이드 대표가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내용은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간담회가 오늘이었죠? 네, 맞습니다. 장형국 대표는 오늘 오전 이 위믹스 코인 투자자들과 AMA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 AMA가 뭐냐면 Ask Me Anything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위믹스 투자자들이 질문을 하면 이 장형국 대표가 직접 답변하는 그런 간담회가 진행된 거고요. 이번 행사로 장형국 대표는 올해 초 이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코인 투자자들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는 미디어 간담회, 실적 발표를 포함해서 매달 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장형국 대표가 발언이 좀 거침없이 하는 걸로 좀 유명한 분이긴 한데 네. 정작 오늘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질문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거래소에 언제 상장하나요? 그렇죠.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는 얼마나 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요? 네. 뭐 이런 질문들을 정말 가감없이 하다 보니까 장형국 대표가 상장이나 파트너십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예. 다만 이 주목할 만한 답변을 이 두 가지 정도만 꼽아보면
위믹스를 올해 전 세계 메인의 탑5에 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이 플랫폼 매출의 25%에 해당하는 위믹스를 사들여서 소각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매출의 25%면 규모가 꽤 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매출의 25%이긴 한데요. 위메이드 전체 매출의 25%는 아니고 예. 위믹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매출, 또 위믹스 재단의 투자 수익의 25%를 이 분기별로 소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코인의 소각도 주식시장에서의 자사주 소각처럼 뭐 코인의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장내에서 이 위믹스를 매수를 한 다음에 인출이 불가능한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는 형식으로 소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또 이 지난해 위믹스 플랫폼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더해봤는데 더해보니까 약 6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각 금액이 적지 않다 예.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또 플랫폼 수익이 커지면 아무래도 이 소각 규모도 커질 테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이 위메이드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위믹스를 시장에서 사들인 다음에 소각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위메이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도 이 영업이익의 20%에 해당하는 코인을 다시 사들여서 소각하는 정책을 예. 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메이드는 이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매출의 25%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영국 대표는 위믹스의 생태계 확장과 또 가치 상승을 위해서 구조를 설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고려할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우려 없게 잘 관리하고 실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간담회 발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위메이드가 게임사인데 항상 좀 이슈가 되는 걸 보면 코인으로 시끌벅적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가도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위믹스 코인 사업의 굴곡이 사실 이 위메이드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 위믹스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이후에 위메이드 주가는 반토막가량 났고요. 또 위믹스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80% 넘게 증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인원 거래소가 이 워너마켓에 위믹스 코인을 재상장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월 16일에. 예. 그렇다 보니까 위믹스 가격이 저점 대비 484% 상승했고 또 위메이드 주가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위메이드가 국내 게임사 가운데 굉장히 선도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국내 게임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게임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상자산의 회계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통량의 기준은 뭔지, 또 이게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아닌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마주했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분기점이었던 이 국내 주요 거래소 워너마켓에서 상장 폐지됐다는 이런 이슈를 딛고 이제야 위메이드가 다시 원점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 만큼 본업인도 게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1월에 신작이 나왔는데 조용한 것 같거든요. 성적은 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위메이드의 게임의 얼굴이 지금 미르엠 글로벌 버전인데요. 지난해 1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글로벌 버전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좀 조용하거든요. 근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동시 접속자 수 오늘만 제가 봐도 28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 플레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총 23개의 게임이 출시됐는데 일 접속자 6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내일 또 이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 게임들이 또 나옵니다. 나이트 크로우를 비롯해서 레전드 오브 이미를 애니팡 IP로 활용한 또 새로운 P2E 게임들이 3월 말 그리고 4월 초에 쭉쭉 출시될 예정인데요. 장영국 대표는 아직 전 세계 게임사가 블록체인 게임에 관심이 없는 게 지금 위메이드에게는 기회다. 그러면서 지난해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뤄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처음으로 내놓는 대형 전기 SUV 기아 EV9의 디자인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전기차답게 엄청난 내부 공간을 자랑하는데 미국 시장 공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차량을 감싸던 장막이 벗겨지고 현대차 그룹의 첫 번째 대형 전기 SUV EV9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반적으로 각진 외관 디자인을 갖춘 가운데 전면부는 내연기관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대체하는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을 적용해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또 대형 SUV답게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3열 7인승 구조로 설계됐는데 특히 2열은 18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It's very important for this to be an upright, capable-looking, solid-looking SUV, but it's an EV, so it also has to be aerodynamically very efficient, and it has to have space inside. 아직 차량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EV9에는 기존 전기차 배터리 용량보다 큰 100kWc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고려한 주행 가능 거리는 500km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차그룹 양산 차량 최초로 고속도로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3단계 기능도 탑재됩니다. 자동차 업계는 EV9을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차량으로 평가합니다. EV9이 중형에서 대형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할 차량인데다 최근 미국 내에서 대형 SUV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현대차 기아의 미국 내 SUV 판매 비중은 처음으로 70%를 돌파했습니다. 그 중형부터 준중형, 대형까지 라인업이 됐기 때문에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EV9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 지속적인 확대, 마켓 쉐어 유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만 값비싼 차량 가격은 판매 변수로 꼽힙니다. 차량 가격은 국내 기준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로 예상되는데 8,500만 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상업용을 제외한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대당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아는 이달 말 EV9의 세부 상품 정보와 실차 모습을 대중에 순차적으로 공개한 다음 하반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돌풍 이후 이 기술을 활용해 컨텐츠를 개발하려는 교육업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IT와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적용한 에듀테크 시장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웅진 싱크빅이 올해 출시를 목표로 네이버와 개발 중인 생성형 AI 교육 콘텐츠입니다. 작가를 꿈꾸는 한 학생이 책 추천을 요청하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반지의 제왕입니다. 돌킨의 상상력과 문장력이 너무 멋있어서 여러 번 읽게 됩니다. 이 학생이 다시 초등학교 저학년임을 밝히자 추천하는 책이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저한테 맞는 책 추천해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추천하는 책으로는 어린 왕자나 헨리와 미니 같은 동화책, 마법의 나무나 바다의 아이 같은 판타지 소설. 챗 GPT로 주목받게 된 생성형 AI는 인공지능이 정보 인식을 넘어 글과 그림 형태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게끔 만든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교육 분야에 접목된다면 학생 수준에 맞는 문제를 AI가 만들어 출제하고 학생의 어휘 실력에 맞는 외국어 회화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남자아이다. 그리고 이 아이의 학습의 기존의 패턴을 보면 공룡과 방구와 경찰에 관심이 많은 아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뒤에 답변 자체를 굉장히 타겟팅되게 해서 흥미를 지속하고 흥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업계에선 생성형 AI가 에듀테크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에듀테크가 종이 학습지 시절부터 쌓아온 학습 자료를 발췌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면 생성형 AI 시대에는 학습 콘텐츠 자체를 인공지능이 만드는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라별로 학습 방법, 커리큘럼이 달라 사람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기엔 한계가 있었는데 AI를 활용하면 해외에 수출할 교육 상품을 만들기도 한층 수월해질 공산이 큽니다. 실제 웅진 싱크빅은 IT 관련 인력을 전체의 절반 이상까지 늘려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동종업계인 대규와 아이스크림 에듀도 챗 GPT를 기존 서비스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AI가 만든 데이터의 신뢰도를 통제할 장치만 마련한다면 미래 교육 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매체를 이용해서 교육 방법을 다양화시켰듯이 챗 GPT도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익혀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규정해서 어디까지 사용법을 공용화시킬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알파고를 시작으로 챗 GPT까지 성장한 인공지능. 전통 산업으로 평가받던 교육업계가 신기술을 만나 또 어떻게 변모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청약 통장을 깨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입자 수가 줄더니 지난달까지 100만 개가 넘는 계좌가 해지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청약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청약 통장을 깨서 차라리 금리가 높아진 대출을 갚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청약 당첨이 안 돼서 지금은 해제했어요.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요즘 계속 분양가도 떨어진다 막 이런 말도 나오고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청약도 예전이랑은 좀 제도가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률도 좀 많이 높여줘야 될 것 같고 20, 30대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계좌 수는 2,763만 개입니다. 늘어만 가던 청약통장은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감소하더니 8달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97만 계좌가 없어진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침체. 하락폭이 꺾이긴 했지만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주택 매수 심리 역시 여전히 위축된 모습입니다. 연구기관들은 올해까지 주택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계약 물량이 많은 점도 청약통장의 매력을 낮춥니다. 청약에 당첨돼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연 2.1% 수준의 낮은 금리도 문제시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통장 해지를 제외하고는 돈을 뺄 수 없어 청약에 들어갈 돈을 가계 소비에 쓰거나 차라리 대출을 갚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은 청약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는 상황이잖아요. 청약을 할 만한 유인을 못 느끼니까 청약 통장 못 넣어봤자 별로 혜택도 없는데 이런 분위기 아닐까.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가 마냥 계속되진 않을 것인데다 직장인의 경우 청약 통장을 통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해지보단 유지를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달부터 사는 지역이나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 만큼 청약 통장 인기가 되살아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